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불전사물 관계되는 거, 오늘은 목어와 목탁에 관계되는 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그릴 게 있을까봐 아예 이제 글씨를 조금 한쪽 구퉁이로 옮겨 써놨어요. 가운데다 쓰니까 나중에 쓸 데가 없더라고요. 자, 또 책은 102페이지부터 계속 할 수 있도록. 불전사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반복돼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요. 범종, 법고, 그다음에 목어, 운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뭐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탱화나 이런 거는 절 안에, 이렇게 법당 안에 있는 거는 세부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건 찾는 사람만 찾아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불전사물 같은 경우는 밖에 있기 때문에 절 밖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탑이나 석등 이런 것들 뭐 같이 중요합니다. 다 보이는 거 중심으로 해주죠.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이 목어 그림, 목어에서 목탁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목어고, 중국식 목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목탁이 됐다는 거. 그 정도까지 하다가 말았어요. 이 목탁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탁의 출전이 논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앞일 거예요. 가장 유명한 목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논어 8일편이고요. 논어의 목탁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재밌죠,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거예요. 원래는 추장, 예전에 제사장, 청동기 사회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쓰던 게 목탁이에요. 원래는 이런 게 목탁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런 게 목탁은 아니고, 목탁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런 짝대기 같은 거 짚고 다니잖아요. 네. 지팡이. 네.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 단군 신화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부인 3개를 가지고 내려왔다. 환웅이 천부인 3개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걸 삼종신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삼종신기. 3가지의 신의 물건. 3가지 신의 물건. 그거를 최남선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울, 방울, 칼이라고 그랬다고. 거울, 방울, 칼. 이게 이제 뭐 비파형 청동검 뭐 이런 걸 거고, 칼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청동거울, 이게 배에다 올리는 겁니다. 가슴에다가. 거울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슴 쪽에다 이렇게 묶으면 이게 번쩍번쩍해요.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경우에는 문영왕릉 같은 경우는 문영왕릉이 발굴됐을 때 거울이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삿된 것들이 왕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을 쫓는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귀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울로 이렇게 비추면 귀신들이 다 이렇게 물러가는 이런 거 영화나 이런 데서 설정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은 그 안에 빛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본질을 비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거울은 들어오는 입구에 놓는 게 아니다. 장삿집은 들어오는 입구에 놓는 거 아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통 일반 집에는 거울을 들어오는 입구 쪽에 놓으면 좋고요. 그러면 삿된 것들이 못 들어와요. 문 쪽으로 못 들어온다고. 근데 장사하는 집이나 이런 사업하는 집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삿된 것들도 좀 있고 이래야 돼요. 뭐 쉽게 말해 식당 같은 거 하면 뭐 오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정직하게 그냥 윤리적으로만 해서 잘 될 수는 없거든. 그거는 뭐 별 얘기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다가 삿된 것들이 C급하고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깨끗하게만 장사해서 잘 되면 제일 좋죠. 바둑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정수로 두고 올바르게만 둬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세상이라는 건 딱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에는 현관 쪽에 거울을 두면 좋고, 현관 쪽에 이렇게 거울을 문 쪽으로, 문 열면 딱 거울이 딱 보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게 못 들어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사하는 가게집이나 이런 데는 거울을 문 쪽에다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신성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방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방울? 방울 압니까? 무당들 이렇게 흔드는 방울? 무당들 이렇게 흔드는 방울? 그렇게 해서 이 세 개가 무당한테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본 천황들도 이거를 전수를 합니다. 천황들이 이런 걸 전수해요. 똑같아요. 근데 방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흔드는 방울이 아니고, 이게 지팡이,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봤었지만 이 서남사 지금 이 대학국사 의천 스님 주장자, 이게 주장자거든요. 여기는 그냥 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끝에 방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끝에 방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방울이 이렇게 조그만 방울이 이렇게 딸랑딸랑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끝에 이렇게 방울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뭐가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럼 신성한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칼은 세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삿된 것을 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양적인 신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방울은 소리를 내서 어떤 신령한 걸, 그러니까는 삿된 거를 제압하고 자기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여기에 방울이 등장해요. 원래는 이렇게 방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울이 등장하고, 이게 나무로 되면 나무 방울이 되잖아요. 그게 목탁이에요. 그게 목탁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꽃봉오리 같이 이렇게 돼서 속이 비어가지고 이게 짝대기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속이 비어가지고 이 안에 나무 방울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서 따뜻한 소리가 나겠지. 저거를 나무로 만들면 목탁이라고 하고, 쇠붙이로 만들면 금탁이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쇠금자를 쓰지만 금이라고 하는 건 금속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 꼭 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쇠붙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목탁, 금탁 이래요. 이게. 예. 저도 처음에는 그냥 금탁 이래서 뭐 금으로 만들었나 이랬는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도금이나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이걸 원래 목탁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시대가 내려가면 나라에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할 때, 나라에서 전하는 어떤 뭐 사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전령, 그다음에 무슨 뭐 여기 호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호해가 있으면 이렇게 예전에는 일제시대 때나 이렇게 하면 막 신문을 이렇게 뿌리고 다녔잖아.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주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학생들 인솔할 때, 어린애들 인솔할 때 주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주의 집중해서 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할 때 이 목탁을 흔드는 거예요. 목탁을 흔들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줘요.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권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계몽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논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봉인이라고 나와요. 그게 이제 의 땅에 봉해진 사람이, 의라고 하는 땅에 봉해진 어떤 그 동네 무슨 사또 같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공자가 온다고 하니까, 공자가 55세부터 67세까지 천하를 떠돌거든요. 떠돌아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관직을 구해서. 그런 거 압니까? 그런 거 몰라요? 중국에서 공자가 처음에 노나라에서 대사국까지 올라가요. 대사국까지 진짜 올라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사국까지 올라갔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해요. 근데 전후 사정을 자세히 보면 진짜 올라갔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대사국가 어떤 지위냐면 거의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자가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분이 안 높아도 올라는 갈 수 있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가 될까? 신분이라는 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장애가 됩니다.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최치원 같은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결국 중국에서는 과거에 급제하고 뭔가 일을 하고 했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가야산에서 죽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신분에 막히니까. 그런데 물론 공자 시대에는 훨씬 더 능력제 사회예요. 그때는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라는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과연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공자에 대한 기록 중리세가에 보면 그게 이제 사마천이 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중리세가에 보면 이제 공자가 노나라에서 정치를 잘 하니까 왕을 잘 보필하니까 이웃나라 제나라에서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녀하고 이제 말하고 이런 걸 보냈대요. 이제 그게 이제 안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냈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노나라 군주가 거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또 산동의 여자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 가면 산동 여자라는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는 남남북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 산동의 미녀가 난다는 거예요. 산동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데 발해만 저쪽 바로 그쪽이 산동반도잖아요. 그쪽에서 미인이 난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주하고 놀고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스포츠카. 뭐 페라리 이런 거지. 뭐 한 16억짜리 뭐 이런 거를 막 수십 대를 쫙 보내준 거야. 그럼 막 골라 타세요. 뭐 이런 거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라. 딱. 아주 그런데 정신이 혹해가지고 그때 제나라 같은 경우는 좀 강국이고 노나라는 약간 이렇게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나라거든요. 노나라가 원래 그게 주공의 나라거든. 원래는 그게 주공의 나라고 제나라는 원래 그게 강태공의 나라예요. 강태공 압니까? 고든 낚시. 참. 그거 재밌다고. 그런 거 얘기하면 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은데. 고든 낚시가 뭘까? 낚싯대가 곧나? 낚싯바늘이 곧나? 낚싯바늘이 없어요? 없으면 이게 물에나 들어갈까? 뭘 할까? 강태공이 원래 그 점쟁이, 직업이 점쟁이에요. 예전에는 점쟁이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 보통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태공이 이제 뜻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점을 볼 줄 아니까 딱 봐가지고 언제 자기가 펴는 줄을 아는 거예요. 팔자가 딱 펴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찌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든 낚시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뭐 물어도 이게 될 수가 없지. 물론 계산상으로는 아주 물고기가 물었을 때 빨리 뽑으면 물고기 입을 디게 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게 뭐 물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원래 물고기라는 게 낚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고기가 이걸 이게 밑밥을 먹고 있으면 확 후려쳐가지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전체 몸이 딸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걸려서 한번 들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보통 아프겠나? 그래서 낚시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뭐 꼭 죽여서 그걸 끓여 먹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잡았다가 풀어줘도 됩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네 몸이 한번 딸린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게 그냥 장난삼아 할 만한 일인가?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 마누라가 서양의 소크라테스 마누라인 크산티페가 악녀로 알려져 있어요. 악처로 알려져 있는데 강태공 마누라도 비슷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 왜? 남편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벌어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예 무능하면 관계가 없어요. 저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돈을 안 벌어와. 그리고 마누라가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누라가 참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아니 형편이 안 좋아서 쉽게 말해서 머리가 나빠서 특별히 돈을 못 벌어오면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저거는 머리도 굉장히 좋고 다 잘하는데 돈에 관심이 없는 거야. 계속 딴짓만 해. 복장이 터지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해도 나이 먹으면 잔소리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 잘해도 잔소리가 막 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그게 뭐 보통 일인가? 그래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딱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강태공 부인이 성깔이 있어요. 성깔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이혼을 하자 그래요. 그게 황혼 이혼의 시조예요. 강태공이 동아시아 황혼 이혼의 시조예요. 지금도 환갑이 넘으면 대단한 환갑 넘어서 이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이게 3,000년 전 정도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는 있잖아요. 환갑이면 산송장 이상입니다. 거의 좀비급이에요. 좀비급. 그렇다니까. 그 시절에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율곡이인은 50견이 뭔지를 모른다. 왜? 49에 죽었으니까. 50견을 겪어볼래도 뭐 알아야지. 50이 돼야 겪지. 그렇게 일찍 죽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혼을 해요. 그래서 강태공이 결국 이혼당하고 나중에 결국 무왕을 만나서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그게 은주교책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지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은나라 주나라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들어설 때 개국공신이 됩니다. 개국공신이 돼요. 강태공이. 그래서 분봉받는 게 제나라예요. 산동의 제나라. 이제 봉건 제후가 되는 거죠. 봉건 제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나라는 이제 그 옆에 이쪽에 제나라. 그다음에 노나라는 이쪽에 이렇게 나라들이 그렇게 돼요. 여기 초나라, 여기가 조나라, 뭐 이렇게. 여기 연나라, 이쪽이 조나라, 위나라, 뭐 이렇게 나라들이 그렇게 가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워낙 성공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서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마누라가 이제 다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같이 좀 잘 살아보자고. 그 마누라도 보통이 아니죠, 그죠? 이혼하기도 쉬운 게 아닌데 다시 살자고 한다는 것도 형편이 바뀌니까 또 살자고 그 형편이 계속 어려우면 뭐 살자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형편이 바뀌니까 온다는 것도 참 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좀 그렇지. 그런데 뭐 부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도 내가 뭐 계속 한 60 먹도록 내가 잘 먹여 살려줬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부창부수라. 마누라만 잔인한 게 아니고 강태공도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결국 강태공이 물 떠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을 떠오라 하니까 물을 떠다 줬다고. 떠다 줬다고. 강태공이 그거를 확 발로 차버립니다. 확 발로 차. 그러니까는 물이 바닥에 확 다 터져버린 거지. 근데 이런 바닥이 아니고 이제 흙바닥이니까 그렇게 전부 다 스며요 물이. 그러니까 강태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질러진 물이다. 다시 담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엎질러진 물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사마천의 사기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주 신기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소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진.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강태공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한 6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뭐 한몫 띄워줘도 되는 거지.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박대할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니 뭐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런 제후가 됐다는 거는 왕이에요. 옛날에 얘기하면 이게 왕급이라고. 이걸 이제 공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종실에 가까운 쪽은 공이라고 그러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곧 같은 레벨입니다. 공이라는 건 뭐냐면 공후 백자남 이렇게 해서 공작이에요. 공작. 공작. 그래서 왕급이거든. 저게 왕이거든. 왕하고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저게 성질이 별로 안 좋은갑다 이러고 한몫 띄워주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뒤에 소진이라는 사람 얘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소진이라는 사람은 전국시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진기한 얘기들 많다. 머리가 좋아요.
귀국 선생 제자거든. 귀국 선생 제자인데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데 형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형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머리는 좋은데 저게 돈을 못 벌어와요. 형수가 보기에. 원래 이게 같은 피면 약간 용납이 되고 다른 피면 잘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짜증이 나죠. 형수 입장에서. 군 식구 하나 붙어가지고 뭐 그래서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마당에다가 곡식을 널어놓고, 예전에는 다 그렇게 널어놨잖아요. 마당에다 널어놓고 그 시동생한테 밭에 일하러 갈 테니까 조금 이렇게 비 올 것 같으니까 비 오면 싹 걷어놔라 이렇게 시켜놓고 갔어요. 형수가. 근데 소진이 워낙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비 오는지를 몰랐대. 아주 형수가 갔다 오니까 곡식이 싹 떠내려간 거예요. 이런 군 식구가 그거 하나도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 오면 좀 해놓으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장독 뚜껑 닫고 빨래 좀 걷어놓으라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싹 떠내려갔는데, 써내려가면 뭐 먹고 사냐고 이제.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게 같은 사람인가 싶은 거지. 뭐 몰랐다 하는데 어쩔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형하고 형수하고 재밌는 얘기라. 이불 속에서 밥을 먹는데 밥 시간 전에 밥 차려가지고 이불 속에서 둘이서 먹는데, 그래가지고 시동생이 밥 시간 돼가지고 형수님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우린 다 먹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슬프지.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약이 된 거예요.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공부하는 걸 바꿉니다. 전공을 바꿔요. 그전에는 계속 학문적인 공부란 가로 열고 돈 안 되는 공부. 그것만 배웠는데 이 사람이 독심술을 배워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런 술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냐면 6나라의 재상이 돼요. 그 당시에 진나라가, 서쪽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6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쭉 6나라가 있었는데 이 6나라가 한꺼번에 합쳐서 이 진시황의 진나라를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유엔 사무총장이지. 그래서 6나라 동시 재상이 돼서 그 연합군을 이끌고 막는 책임이 소진한테 주어진다고. 왜냐하면 임금 마음을 아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딱 아니까 거기에 맞는 얘기만 딱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을 맡고 이 사람한테 마음을 얻고 쭉 해갖고 6나라 임금에게 전부 마음을 얻어가지고 6나라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급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급이거든요. 레벨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중국 문화권의 특징은 성공하면 다 또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걸 금이 환향이라고 하잖아. 비단 옷을 입고 환향, 고향으로 돌아간다. 금의라는 게 비단 옷이에요. 비단 옷 입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왜? 그래야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많고, 아유 저 집 아들내미 출세했네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얼마 전까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성공하면 꼭 그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성공하면 시골에 와가지고 조상 무덤 고치고 이랬었다고. 한동안 그랬었어요. 선산 뭐 고치고 이런데 뭐 했었다고. 그렇게 해서 딱 중국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은 어리석다. 왜? 모대가 안 난다고.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봐주는데 막 동창회도 갖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형수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래요. 또 재밌어. 신기하지? 세상 인심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인심이란 다 그런 거예요. 출세를 해서 오니까 그 형수가 이제 아이고 우리 시동생 왔다고 이제 갑자기 고향에다 이제 프랜카드 걸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딱 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막 이렇게 차려주더래. 그러니까 그때 소진이 한 행동이 아주 재밌어요. 소진은 강태공이랑은 계열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 음식을 전부 옷에다가 이렇게 끼얹는다는 이런 얘기 들어봤지? 옷에다가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음식을 먹으라고 차려줬는데 옷에다가 그렇게 끼얹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이 뭐라 그랬냐면, 형수님이 저를 보는 거는 저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위치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쫑크를 줘요. 쫑크를 주는데
그 다음에는 풀어줘서 크게 재산을 주고 같이 이렇게 잘 사는. 그러니까 소진하고 강태공하고 틀려요. 강태공이 그게 뒤끝 대마왕입니다. 뒤끝이 아주 많지. 뒤끝이 있으면 한 번 걸리면 그냥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형수는 용서하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고 부인은 용서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용서를 안 하고 한 사람은 용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인격적인 거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 강태공의 나라가 이 산동의 제 나라예요.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는 이게 주공의 나라예요. 주공의 나라. 주공이라고 무왕의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강태공, 제 나라는 강태공. 원래는 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태공은 이게 태공이 벼슬 이름입니다. 태공, 태사, 태부 이래서 삼태라 그래서 벼슬 이름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이름 안 부르고 지위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면 김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벼슬 이름이에요, 저게. 강태공이 뭐 낚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벼슬이에요. 그래서 강자, 여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라고 하는 거고, 벼슬, 태공 벼슬까지 지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강자 여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인척을 주로 쓰는 사람이에요. 둘 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역사혁명을 완성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친인척 중심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강태공은 능력제. 오늘날도 이게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을 하고 있어. 기업에서 내 다음 후계자를 정할 때 능력제로 할 것이냐, 친인척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건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기업이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능력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삼성이나 이렇게 큰 대기업 말고도 일반 조그만 부분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식당이나. 안 그러면 종교단체도 있잖아요. 뭐 교회 같이 그렇게 교회가 가장 큰, 요즘 대형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생할 때는 다 같이 해놓고 맨 마지막에는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꼭 아버지만큼 능력이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뭐 세습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우리 문화에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서로가 싸웠대. 네 방식이 틀렸다고. 그래서 강태공이 뭐라 그랬냐면 주공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같이 친인척을 데렸으면 능력이 떨어지는 놈들이 결국은 하게 되기 때문에 너네 나라는 쇠약해질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점점 찌리해질 거야. 그랬더니 주공이 강태공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같이 능력제로다가 사람을 쓰면 나라는 강해지지. 하지만 결국 왕통이 바뀔걸? 결국 쿠데타가 일어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공자시대가 되면 이 나라는 왕통이 바뀌어요. 결국 바뀌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노나라는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 제나라는 나중에 그래서 그 제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강제 전제 이럽니다. 강씨의 제나라, 전씨의 제나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이 가는데 안에서 친위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능력제로 쓰면 조조 같은 경우도 그게 능력제로 썼다가 결국 사마염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뒤집어지잖아. 그렇게 삼국지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라는 강하고 노 나라는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 나라에서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주고 말을 주고 하니까 공자가 노나라 군주가 거기에 정사를 정신이 뺏겨서 정사를 안 보고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공자가 조회를 계속 안 하니까 이제 삐졌습니다. 공자가 원래 또 한 성깔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공자가 어려움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좀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삐져 있었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공자가 자꾸 이제 잔소리를 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잔소리를 했겠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면 제후들한테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신하들한테는 이렇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음복해야지. 이렇게 주는데 공자는 안 줘버렸대. 그러니까 미우니까.
왕이 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니까 공자가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 인연이 다 됐는갑다. 그래서 박차고 나갑니다. 사직서를 내고 떠나.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나가면 얼마 뒤에 다른 데서 취직되겠지. 다른 나라에서 취직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14년 동안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취직을 안 시켜줘. 왜? 공자가 말만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현실에서는 그게 별 타당성이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치에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깝깝한 얘기들만. 그래서 약간 이상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그래서 14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그 14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상가집 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상가집 개. 상가집 개 들어봤습니까? 공자가 초치하기가 상가집 개와 같다라는 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상을 한번 당하면 3년 상이기 때문에 3년이면 만 2년하고 조금 더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가 3년이에요. 만 3년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2년 좀 더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상을 당하면 개가 보살핌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축 개념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대충 자기가 그냥 뜯어먹고 댕기고 어디서 뭐 개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방법이 없어. 그렇게 야생으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개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상가집 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때 소설을 쓰는 사람이 그걸 이용을 해서 뭘 썼냐면 흥선대원군 이하응을 상가집 개로 소설을 썼었어요. 그래서 상가집 개라는 표현이 이항을 가리키는 줄 알아. 보통 사람들은. 근데 원래는 그게 공자에 대한 표현이고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적이 없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냥 그거는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일반화되는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신숙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녹두나무를 숙주나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일제시대 때 나온 얘기예요.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생각하기를 뭐 변절을 잘해가지고 무슨 뭐 그래서 보안제 신숙주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숙주나무라고 했다. 그거 일제시대 때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원래 그랬었나?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소설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공자가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벼슬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공자 같은 경우는 신분 계층이 약간 낮은 쪽이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붓다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버리면 이게 끝이에요. 자기가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이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붓다 같은 경우 사실 그렇거든요.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빈비사라 왕이라는 큰 왕이 붓다가 되기 전이에요. 깨닫기 전에 출가 수행자일 때 우리나라에 와서 큰 일을 좀 같이 해주면 어떻겠어? 이렇게 붓다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재밌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것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침을 뱉어놓고 가래침 그걸 딱 뱉어놓고 그걸 다시 먹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얘기해. 그와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것도 버리고 왔는데 내 나라도 버리고 왔는데 내가 당신 밑에서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정신적인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교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계속 정치적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공자가 자기가 신분이 낮으니까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계속 어떤 높은 지위를 원해요. 예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심해요. 예수는 아예 거기는 예민,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독립된 국가도 아니고 일종의 그 유대인 자치구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전부를 관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신분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현실 인식도 없어요. 너무 천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아예 사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자기가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를 관조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공자는 사회를 바꾸려고 해요. 사회를 바꾸려고 해요. 예수 같은 경우는 이 구조 안에서는 자기가 설 위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민인데 이 사회를 인정해버리면 나는 계속 천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공자는 현실 개혁주의자. 그 다음에 붓다는 현실 초월자. 이렇게 현실과 약간 무관하게 자기의 수행이라든가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만 알아도 대충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보면서 저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대인
유대인이 그거 압니까? 어떤 여자가 간통하다가 걸린 사건? 그렇게 해서 걸리니까 그 당시에 돌로다가 이렇게 쳐 죽인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쳐 죽인 대목이 나오는데 그걸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여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랬냐면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쳐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때요? 맞아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CNN에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세계 토픽에 뭐가 나왔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간통한 여자가 걸렸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전 세계 인터넷 텔레비 뉴스로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구권이나 이런 데서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압력을 넣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까? 돌로 쳐 죽이는 거는 그게 유대법이에요. 유대법에 걸리면 돌로 쳐 죽이는 거고, 십자가는 그게 로마법에 걸린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고, 돌로 쳐 죽이는 거는 그 유대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때 예수가 판단했다는 바로 그 대목이에요. 뭐냐면 죄 없는 놈부터 던져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던지고 다 빠졌대.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누구의 죄를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대목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가 이상주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어서 남을 심판할 수 있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를 비판하는 거는 있잖아요. 내가 꼭 그 사람보다 우월해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자체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는 내가 꼭 그 사람보다 우월해야만 비판해. 내가 그 사람보다 깨끗해야만 비판해. 그건 이상주의예요. 그건 현실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이 세상에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는 결국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현실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거고, 붓다는 현실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붓다는 현실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자는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사회는 공자가 원하는 공자의 개혁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 결국 떠돌아다니게 되고 14년 동안 계속 유랑을 하는데, 그 유랑하는 과정에서 의 땅에 살고 있는 그 관리인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동네를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 군자가 오면 언제나 만나지 않은 적이 없다. 8일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당신 선생을 좀 만나고 싶다. 이제 공자 시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한테. 그래서 만나게 돼요.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공자도 좀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금 뭐랄까 관직을 못 가지는 거에 대해서. 공자는 스스로 계속 관직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로가 물어봤을 때도 자로가 공자 제자 중에 자로가 선생님 저한테 좋은 구슬이 있는데 이걸 내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아야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그게 제자가 물어본 게 뭐냐면 선생님을 제가 추천을 해서 관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자는 원래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벼슬도 없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의기소침한 거죠. 그게 1, 2년 되면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근데 한 1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머리 좋다고 해서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시 공부 한 20년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있어. 노량진에 가면 있어요. 한때 동네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그게 아무 쓸모도 없어. 14년, 2,500년 전에 14년이라고 생각해.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그때 동안 성공을 못하니까 끝난 거지. 그래서 코를 빠뜨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하늘이 당신 선생들을, 그러니까 공자를, 부자를 목탁을 삼고 싶은가 보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 목탁이라는 게 그래서 세상을 계몽하고 경계하고 어떤 그런 깃발과 같은 그런 거를 삼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목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또 가봅시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목탁. 우리나라에서는 목탁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목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봤죠? 아까 사진에서. 그렇게 해서 목탁채를 이렇게 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꽂아놓으니까 어떤 스님이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 물고기를 저렇게 찔러놓으면 되느냐, 뭐 산적이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손가락 빼라. 뭔 뜻인지 아세요? 목탁 잡을 땐 손가락 넣잖아. 손가락은 빼야지. 왜 손가락은 넣으면서 나목대기는 넣지 말해? 이렇게. 그런데 이 목탁의 유래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목탁의 유래. 그건 전설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이 목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조금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